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드리고 있는 철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번에 비트코인 네.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이 책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약간 법칙과 비슷한 비밀이 좀 숨겨져 있어요. 네. 우리가 한 2년 전 정도에 비트코인이 막 가격이 막 8천만 원 넘고 이렇게 1억 간다 이러다가 갑자기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네. 그랬는데 어느새 슬금슬금 또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일이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4년 전에도 일어났고 그 4년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도 3번이면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3번 반복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필연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4번째 반복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네. 바로 그 가격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친 책이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입니다. 뭐 이번 슈퍼사이클 잘 타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책이 그 네. 목차가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매력적인가요? 저기 보면은 뭐 우선 반감기 얘기가 네. 나오고 저희 이제 ETF 최근에 네. 큰 이슈 한번 그렇죠. 치르고요. 현물 ETF요? 네. 그다음 반감기 나오고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그 전설의 시작.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거품과 바닥을 알려주는 MVRV 지표. 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급 충격, 수요 충격이 초래할 초유의 사태, 슈퍼사이클을 만들 게임 체인저, 네. SEC가 인정한 비트코인 날개를 달다. 여기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증권위원회고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인 거죠. 그럼요. 와, 여기서 인정한 비트코인. 거기서 이제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슈퍼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 그리고 패턴을 활용한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그다음에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비트코인 언제까지 사도 될까? 근데 이게 반감기 전반전하고 후반전을 나누셔서 후반전에 또 언제까지 사도 될까? 그렇죠. 그다음에 4차 반감기 사이클에선 언제 사서 매도 시점 언제 팔아야 할까? 그렇죠. 와, 이거 진짜 매도 어려운데. 그다음에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아야 할까? 그다음에 슈퍼 사이클이 끝난 뒤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강남 아파트와 같아질 거. 아무튼 제목이 목차가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호기심이 막 당기는데 차차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그 책의 제목이 슈퍼 사이클인데요. 슈퍼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전 비트코인 사이클과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사이클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2개나 3가지 사이클이 겹칠 때 우리가 흔히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있죠. 그건 뭐냐면 반도체의 호황기와 경기의 호황기 사이클이 겹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그 1차적인 사이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이 반감기는 공급이 줄어드는 걸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한 번씩 그 생산되는 물량, 채굴되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기가 쉽겠죠. 이 공급 충격으로 오는 사이클이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수요 충격입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무슨 공업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자산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을 흡수하는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하는 금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하는 자산의 특징은 뭐냐면 화폐 가치와 정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가격이 오르고 화폐 가치가 오를 때 가격이 내립니다. 그럼 얘는 언제 좋냐?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그때 화폐 가치 하락의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기가 언제냐고 하냐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죠. 이때 수요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번에 2024년 기준 약 3월에서 5월 정도의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동성 확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반감기, 공급 충격은 언제냐?
2024년 4월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기간이 완벽하게 딱 겹치는. 맞물리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과거에도 분명히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해서 금리가 낮았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도 이 슈퍼사이클이 아니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 반감기 때는 그 반감기 때마다 금리가 좀 낮았던 건 사실이에요. 또는 제로 금리였던 거. 근데 그때는 반감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제로 금리거나 그 시기에 이미 제로 금리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 고금리였다가 저금리로 이동할 때 돈이 풀리는 거예요. 네, 변화할 때.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는 반감기가 딱 맞물려서 유동성 확장이 시작된다. 그래서 공급 충격, 수요 충격 두 개가 합쳐지는 슈퍼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에서는 금리적인 면이 약간 부족했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냥 비트코인 자체의 반감기 사이클만 있었던 거죠. 그렇게만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슈퍼가 붙었는데 그러면은 작가님이 보실 때 네. 올해요. 네. 올해 기대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투자 자산 중에는 주식도 있고 네. 채권도 있고 막 부동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도 비트코인이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2024년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연착륙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착륙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올해는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실물 자산들,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자산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적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당장 기업들이 돈을 못 벌죠. 그럼 기업이 돈을 못 벌면은 기업의 PER이 하락하고 평가 수준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경기가 안 좋으면서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렸었거든요. 그때마다 주식시장이 무너졌었어요. 이미 증거로서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때 좋은 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상품 자산입니다. 상품 자산의 가장 대표가 뭘까요? 금. 그렇죠. 금이 우리가 경기 침체 때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실은 경기 침체 때 좋을 자산은 사실 없어요.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데 좋을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도 왜 금이 경기 침체 때 좋냐고 하냐면은 경기가 나빠지면은 연준이 그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할까요? 돈을 풀어야죠. 금리를 빨리 낮추고 돈을 풀어요. 그럼 돈을 풀면 앞에서 제가 상품 자산들은 유동성이 확장될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돈이 풀릴 때 좋다고 했죠. 네.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에 흡수를 하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금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금이 좋았던 겁니다. 거기다 금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없죠.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는 채권 같은 애보다 더 매력적이죠. 금이. 매력이 없어지겠구나. 네, 가족들이. 채권 같은 애는 매력이 떨어져요. 반면 금은 매력이 증가하죠. 그런 상대적인 이득도 얻으면서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암호화폐는 디지털 상품입니다. 그래서 금과 기본적으로 같은 포지션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때 그때 유동성을 많이 풀면은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인한 악재보다는 유동성이 빨리 풀리는 것으로 인한 호재가 더 강해요. 다만 금과는 좀 다른 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에 가까워요. 아직까지는 규모가 시가총액이 많이 낮은 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도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히 안 좋은, 즉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연착륙 정도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보다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시가총액이 낮더라도 은보다 높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은보다도 한 4, 50% 정도 낮습니다. 은이 1조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정도고요. 그 비트코인 지금 8천억 달러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함정이 있긴 있어요. 은은 거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 하락의 흡수를 위한, 그러니까 구매력의 에너지 저장용을 위한 그런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비트코인보다 낮습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100%가 그 구매력 저장용이죠. 근데 은은 아니에요. 1조 2천억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1.5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에서 이상이
산업용이기 때문에 실제 자산으로서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이 더 높다고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혹시 금리적인 부분에 네. 있어서 그 아까 이제 연착륙이 만약에 네. 예상이 된다면 시장은 좀 경착륙을 본다고 했지만 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네. 이런 사이클이 네. 변화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원래는 3월 정도까지 보고 있다가 지금 약간 비관적으로 한 5월 정도로 미뤄졌는데 뭐 5월이든 6월이든 뭐 4월 반감기나 5월이나 6월이나 뭐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연착륙이 제일 좋아요. 네, 경착륙보다는. 네, 그런 점을 모든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경기 침체가 화두이고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도 사실 좋은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연착륙이 돼서 경기가 튼튼해도 좋은 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 책에서 네. 그 더 강력한 슈퍼 사이클을 만들 네. 기폭제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가장 쉬운 게 지금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현물 ETF 이슈죠. 네, 네.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전통 금융, 우리가 주류 금융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자산 운용 시장,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이런 자산 고문들이, 자산 관리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대략 미국에서만 30조 달러가 넘어요. 36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금 시장이 401k가 한 6조에서 7조 달러 정도 되고 그 외에 뭐 IRA라든 뭐 이런 데를 다 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디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10조에서 20조 달러 사이 정도의 연금 시장이 있습니다. 네. 얘네들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는 충분히 있지만 들어올 수 없었던 자금이거든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살려면은 그 거래소에서 사서 또 자기가 보관을 해야 되죠. 이런 걸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죠. 거기나 기관이나 기업들은 당연히 이걸 못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수요는 존재하지만 들어올 수 없었던 자금이 쉽게 보더라도 한 50조 달러 이상이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미국으로 한정짓지 않고 더 나아가면은 글로벌로 보면은 고유동성 자산이 한 170조에서 200조 달러 정도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앞에서 설명한 미국에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를 가진 자산이 한 50조 달러라고 봤을 때 그 중에 1%만 들어오더라도 5천억 달러죠. 그럼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면 엄청난 거죠. 근데 뭐 그게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에 다 들어오진 않겠죠.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만약 지금 전문가들은 2024년 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한 300조 달러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트코인 생태계 쪽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10억 달러의 자산이 유입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10% 정도 오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300억 달러가 들어오면은 300%가 오를 수가 30배? 아니죠. 300%면 300%. 네. 3배. 3배에서 4배 정도 4배.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100%가 2배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4배 정도 오를 수 있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가격이 오를수록 들어오는 자금 대비 오르는 비율은 줄어들겠죠. 예. 근데 그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4배에서 그 평균이 한 2배 정도는 충분히 그냥 현물 ETF 유입 효과만으로도 기대가 가능한 거죠. 앞에서 설명한 슈퍼사이클 빼고 예, 공급 충격, 수요 충격 이 슈퍼사이클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단순히 이 현물 ETF 효과 하나만으로도 2024년 올해 내에 2배 정도의 가격 상승은 기대가 가능한 거죠. 와, 올해만. 올해만으로도. 네.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면 아까 네. 그 기관들이 네.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못했던 거, 투자하지 못했던 이유가 네. 뭐 그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뭐 그런 것 때문이었나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부족하죠. 예전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갔는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미국이 금지할 거다. 정부가 많고. 네, 정부가 많고. 근데 지금 이미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해봤기 때문에 일단 그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이 펀드들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권 계좌에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편하죠. 네. 네. 근데 이제 ETF가 나옴으로써 그냥 증권 계좌에서 구매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네. 기관이나 기업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쪽에 계좌도 없을 뿐더러 그럼 계좌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있는 증권 계좌 쪽에서 돈을 옮겨서 샀어. 그럼 그 사면 그거 어디서 보관할 거야? 거래소에서 보관하기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죠. 자기가 보관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 개인 지갑에 보관하면 그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한다 그러면 그 암호화폐 지갑의 그 키는 누가 가지고 다닐 거야? 이재용 회장님이 그 메모지에 적어서 넣고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거기다가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기업이 사실상 암호화폐를 사서 보관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들도 존재를 해요. 근데 ETF가 생겨버리면은 그냥 기관, 펀드, 그 다음에 패밀리 오피스, 그 다음에 국부펀드, 연금, 거기에 국가까지 그냥 손쉽게 미국 증권 시장에서 ETF로 비트코인을 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너무 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SEC 이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된 게 진짜 기폭제군요. 그렇죠. 기관들의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열린 거예요. 입구가 열렸는데 한 번에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천천히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기관들의 예측치를 봤을 때 유입량에 대한 예측치를 봤을 때 뭐 최대는 한 3-4배까지도 오를 수 있고 올해만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봐도 한 2배는 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수적으로도 현물 ETF 효과 하나만으로 2배. 네. 다른 거 차치하고. 물론 또 뭐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온다면 뭐 그러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수 있지만, 야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데요. 어차피 경기 침체하면 다른 자산들도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이 아니죠. 그러면 어차피 다 같이 망할 거 한번 걸어봐도 좋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작가님 그 슈퍼사이클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또 설명 잘 해주셨는데 통과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한 고점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하락한 그렇죠, 상태더라고요. 최고점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하락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측정할 때는 사실 종가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럼 종가 기준으로 얘기하면 현재 가격도 10%도 채 아마 하락을 안 하는 수준일 거예요. 그 정도 하락을 한 거고 그럼 이거는 왜 하락을 했느냐? 너무 쉽죠. 비트코인이 현물 ETF 이슈를 바라보고 지난 작년 10월부터 3달 동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2배 가까이 올랐고 이제 이벤트는 끝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단기적인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기존에 현물 ETF가 있기 전에 비트코인 신탁이 존재했었어요. 여기 이제 현물 ETF, 그러니까 ETF는 증권형 펀드죠.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신탁형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물 ETF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수수료가 1.5%로 한 0.2에서 3%인 다른 ETF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옮기고 싶겠죠. 그럼 옮길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았어. 근데 좀 가격이 지금 3달 동안 2배가 올랐잖아. 그러면은 팔고 이 돈을 그대로 100% 다 갈까? 아니죠. 그렇죠. 팔고 조금 챙기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서서히 옮기려고 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일종의 숙취 현상, 후폭풍이죠. 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과 이렇게 그러니까 포지션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매물들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이 좀 혼잡한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소화되는데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군요. 그렇죠. 막 이게 뭐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뭐 보니까 막 그 비트코인 공격하시는 분들 피터시프인가 막 이런 분들은 막 이제 폭락할 거라고 이제 폭락이 시작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몇 년째 매일 폭락을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또 폭락이 오겠죠. 그 짐 크레이머인가? 그분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또 다시 폭락하신다고 막 그러는데. 그럼 오르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작가님이 보실 때 올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어떻게 될까라고 보세요? 일단 올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물 ETF가 정리될 때까지는 그 후폭풍이 정리될 때까지 한 뭐 4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예요.
예, 이번 우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같은 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가격이 막 오르고 있거나 막 떨어지고 있으면은 솔직히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그냥 평이하게 진행되어 준다면 오히려 공부하기는 더 좋은 시기죠. 그래서 이때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4월 정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ETF 이슈는 정리가 다 되고 그다음 비트코인 반감기, 공급 충격이 발생하죠. 그다음 3월에서 5월 사이에 금리 인하, 미국의 최초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유동성 확장이 시작되죠. 수요 충격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또 현물 ETF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올해 한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 가격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 좋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과거 최고 고점인 69,000달러를 넘는다. 네, 연말 정도 안에는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책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그렇게 계속 오래 하셨네요. 모아오고 있는데 10% 하라, 뭐 고점 대비해서는 15% 하라.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비트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또 막 50%, 60%, 70%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긴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FTX 터질 때도 한번 보고 이러니까 이 10%가 그냥 장난인 것처럼 10%는 거야 뭐 일상 다반사죠. 그러니까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아 주식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애플조차도 20% 하락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럴 때로 오히려 기회를 그렇죠. 기회인 거죠. 샀으면 코로나 이후 때만 보더라도 항상 더 벌었잖아요. 그럼요. 네. 어젠가요? 어제 그저께인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그거 이렇게 조사하는 거를 봤더니 그동안 말씀해주신 대로 GBTC를 계속 매도해서 순유입이 마이너스더라고요. ETF에 들어가는 자금이.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 그게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되게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대략 6일차 정도가 지났는데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순유입량은 이미 예전부터 플러스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던 날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재 약 11억 달러 정도, 11억 달러 정도 플러스인데요. 과거에 최고의 그 화제가 됐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전에 최고 현물 화제가 됐었던 ETF가 나스닥 100. 게 ETF인 QQQ입니다. QQQ가 지금 그 물가 상승 기준 감안해서 물가 상승한 것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대략 한 달 동안 15억 달러가 유입됐어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6일 만에 11억 달러예요. 전혀 부족하지 않죠. QQQ와 비교해서도. QQQ는 지금 최고의 ETF 중 하나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15억 달러를 모았는데 지금 한 달 동안.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6일 만에 11억 달러니까 전혀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래요. 다만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지금 유출이 많긴 해요. 매일 한 6억 달러, 5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나머지 ETF 쪽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 길게는 2-3달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날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거의 순유입만 존재를 하면서 그때부터 ETF 후폭풍이 다 정리가 되고 본격적인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월까지. 그렇죠. 길게 보면은 4월까지. 짧게 보면은 한 2월 중에. 왜냐면 그레이스케일에 지금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아직 있는데 매일 5, 6억씩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한 달을 빠져나가도 150억 달러잖아요. 아직 다 못 빠져나갔는데 당연하겠지만 그 속도로 계속 빠져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에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은 1년 전에 역 프리미엄이 50%가 넘었었거든요. 역 프리미엄이 50%란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일 때 이 그레이스케일의 가격은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2배 번 게 아니라 4배 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레이스케일의 프리미엄이 다시 정상인 0%로 돌아온 거에 더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게 서로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거의 뭐 4배, 5배까지 벌었어요. 많이 번 사람들은. 차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차익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얘를 수수료가 조금 1% 정도 더 높다는 것 때문에 현물 ETF로 옮기고 싶어. 그럼 옮기기 위해서 팔아야죠. 팔 때 뭐가 발생해요? 양도세? 양도세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 신탁이라서 양도세. 네,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세금은 아시겠지만은 최대한 나중에 내는 게 좋거든요.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복리 효과상. 그러니까
수수료 1%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세금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더라도 가장 나중에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또는 다른 거 손실 난 거가 상쇄하면서 내고 싶고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1% 때문에 바로 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이 줄어드는 날이 올 거고 이제 그날부터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날인 거죠. 그럼 그날이 언제냐? 그걸 알면 신이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4월까지는 이제 전망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혀 안 사다가 갑자기 4월에 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 정확한 시기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타이밍을 보다가 이때 사야겠다 하면 대부분 그 타이밍은 놓칩니다. 그냥 조금씩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 갑자기 풍덩 뛰어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리죠. 발끝에서부터 그 온도에 익숙해지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산에 진입할 때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진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되게 종류 많잖아요. 뭐 10몇 개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사면 그걸 매도해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요. 아, 내죠. 그렇구나. 그 원래 있었던 거래소들 있잖아요. 뭐 코인베이스나 뭐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데서 사고 지갑으로 빼는 거는 그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ETF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ETF는 아마추어 투자자를 위한 거예요. 일반적인 투자자는 사실 ETF를 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라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 상위 7개 기술주가 다 했거든요. 빅테크,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가 다 했어요. 나머지는 사실 거의 한 게 없어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거의 발전이 없어요. 그럼 왜 굳이 내가 100개를 다 삽니까? QQQ를. 그냥 7개만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럼 QQQ를 다 사는 사람의 목적은 뭐겠어요? 신경 쓰기 싫은 거죠. 그냥 나는 통으로 사고 싶다. 그게 훨씬 편하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내 지갑으로 셀프 커스터디도 가능한 사람이야. 그럼 굳이 현물 ETF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거래소에서 어떻게 사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셀프 커스터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현물 ETF를 사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 계좌에서 살 수가 있죠. 연금 계좌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못 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아직 한국은 안 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01k 7조 달러의 돈이 유입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미국 부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는 5에서 6%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미국 부의 70%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에서 6%만 비트코인을 투자해요. 근데 이 돈이 이제부터는 유입될 수 있는 입구가 열린 거죠. 당장 하루아침에 다 유입된다는 게 아니라 유입될 수 있는 입구가 이제 빨대가 꽂힌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직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ETF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면 굳이 ETF를 살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022년 11월경에 16,000달러인데 지금은 이제 41,000, 42,000까지 올라와서 2배가 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럼요. 아직 슈퍼사이클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에서 5월 정도경부터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된다. 그럼 지금 아직은 열차가 문을 열어놓고 승객들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야, 그러네요. 책이 나오는 시점이 정말 절묘한데요. 노리고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님, 근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도 이제 비트코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그 아시는 분들은 이번 진짜 비트코인 현물 ETF 이 통과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는데 또 이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나 이제 고인이 되신 찰리 먼거 같은 분들은 아마 굉장히 안 좋게 보셨고 여기에 최근에는 또 워런 버핏이 되게 존경하는 투자자로서 하워드 막스가 금과 비트코인은 모두 내재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뭐 이자를 많이 주는 네. 오히려 하이힐드 채권. 네. 이게 채권 중에서도 좀 리스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더 낫다고 오히려 음. 비트코인의 금보다. 네.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봤자 사실 국채보다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좋지도 않아요. 뭐 한 1, 2% 좋고 네. 이런 거 정말 많이 한 2배 좋다. 네. 그러면 진짜 하이 리스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그 이자율 채권이라고 해봐야 국채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지금 기준으로 한 6에서 7% 정도 네. 이자예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이 한 5% 정도는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발표하는 이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화폐 가치의 하락은 언제나 CPI를 능가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과거 금의 가격으로 바라본 이제 금이 화폐 가치 하락을 딱 흡수하는 역할을 하니까 금의 가격으로 바라본 실질적인 화폐 가치 하락은 연 7.5% 정도예요. 네. 심각하네요, 진짜.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7% 이자를 받았는데 화폐 가치는 7.5% 하락했어. 그럼 나는 이자를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거죠. 네. 내가 100만 원을 맡겨서 107만 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107만 원을 들고 그 1년 전에 살려고 마음 먹었던 걸 살려고 갔더니 107만 5천 원이야. 못 사. 그럼 못 사요.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거 지금 못 야. 사요. 이거는 물가를 지금 다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맞아요. 1년 전에 밥값과 지금 밥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싸요. 네. 네. 이자를 받았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물가가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득이 아예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예. 단지 그냥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화폐 가치의 하락 7.5%를 그대로 다 얻어맞죠. 그나마 이자라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상세라도 할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혹시라도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면서 위험 자산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때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걸로 뭐 엄청나게 이득을 보겠다. 그런 역할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생각한다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 자체가 아닙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안전 마진을 부여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재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내재 가치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에는 내재 가치가 있고 비트코인에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금의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는 게 누군가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여기에 돌과 금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돌과 금 중에서 뭐가 내재 가치가 더 있습니까? 그러겠네요. 똑같아요. 네. 사람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치가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근본적인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에는 내재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은 공기에 무슨 내재 가치가 있나요? 다 똑같지. 그러네요. 공기나 이산화탄소나 뭐 다 똑같은 거지. 엄청난 비유인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부여하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모든 것의 가격인 사회적 합의치다. 네. 네. 그러면 사회적 합의치는 무엇으로 정해지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본질적인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그래도 여기에는 들어간 돈이 있고 그런 내재 가치가 있지 않느냐. 금은 캐려면은 어쨌든 금관 가서 사람들이 뭐 기계로 그쵸. 열심히 캐야 되고 그걸 또 정지해야 되고 이런 가치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앞에서 반감기 때마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 채굴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전기 에너지.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서 대략 25,000에서 3만 달러 정도. 네. 네. 수천만 원의 가격이 들어갑니다. 네.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거를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노드들을 돌리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때 돈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비트코인 사셨어요. 네. 5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뭐 하시겠어요? 존버하겠죠. 그렇죠. 안 팔죠. 네. 그게 뭐냐면 매몰 비용입니다. 네. 그 매몰 비용이란 것도 결국은 그 모든 돈은 에너지예요.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비트코인 생태계로 사람들이 그 화폐 에너지, 구매력 에너지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채굴을 할 때 수천만 원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노드들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돌아가요.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생태계 안으로 매몰 비용, 화폐 에너지를 투입을 해요. 네. 그 에너지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내재 가치지 내재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워드 막스 이분이 네. 그 책 저술한 것도 보면 막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도 쓰신 것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는 긍정적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찰리 먼거 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주식에 평생을 다 바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말년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옹호할까를 생각해봤을 때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주식의 인기는 식고 주식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인이 애당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공부를 했지만 얘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그 피터 시프, 이분은 이제 골드버거잖아요. 금 추종자인데 네. 이분은 분명 비트코인 공부했을 거예요. 공부하고 봤더니 야 이거 금한테 너무 위험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예,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옹호하는 자산의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걸 나는 얘를 투자하니까 얘의 라이벌이니까 싫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추어 투자자고 굳이 어느 하나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면 더 좋죠. 네. 한 가지 궁금해지는 네. 게 그 작가님께서 그 제 기억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실 때 보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그 2022년에 정말 16,000인가요? 네. 엄청나게 떨어질 때 네. 하나로 한 2천만 원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그때 되게 매수를 강조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10,000 밑으로 간다라는 막 얘기도 있었고 그때 그런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수를 강조하셨던 그런 건 어디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제일 많이 샀고요, 개인적으로도. 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지? 그 얘기들을 해서 실제로 1,000만 원대, 한국 돈으로 1,000만 원대일 때 사셔서 지금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막 달리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수많은 분들이 좀 늦었더라도 2,000만 원대에는 굉장히 많이들 사셨고. 와. 근데 이거는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비트코인 사이클을 분석해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5,000, 16,000달러 이때 갈 때 이게 거의 바닥이라고 거의 개인적으로는 90% 이상 확신을 했었던 거고요. 네. 이거는 사이클을 공부해 보면은 정말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클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과 비슈사 비슈사를 공부하시면 링크 다 남기겠습니다. 그러신 거군요. 그래도 이게 뭐 사이클이 사실 그 약간 뭐 반복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큰 거는 맞아도 그리고 가격이 이슈가 다르니까 뭐 예를 들면 80% 70% 다 많이 빠진 거지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거에서 뭐 판단을 할 때 근거 같은 건 혹시 없으셨나요? 일단은 단기적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75%까지 빠질 거다, 82%까지 빠질 거다. 이거는 당연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거의 바닥권에 가깝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진입 방법을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이 내가 사기 시작한 이후로 떨어지면 더 좋죠. 점점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럼 뭐 그 책에서 아까 목차 중에 나온 것 같은데 뭐 MV, RV랑 뭐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은 확인 안 하신 건가요? 기술적 지표들? 기술적 지표들은 다 확인하고요. 확인하시고. 단지 그거는 지금 뭐 여기서 영상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판단하시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큰 틀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로 딱 접근하신 거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래서 그게 기술적 지표랑 뭐 정성적 지표랑 이게 다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가 되고요. 또 앞으로 이제 들어올 거고 또 반감기도 맞고 이러면 그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그 예전에 그 반감기 때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폭이 앞으로도 줄어들 거라고 보시나요? 모든 자산은 규모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무거워질수록 뭐 정확히 얘기하면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당연히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더 많은 자산들이 들어와 있고 더 많은 돈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일 때는 뭐 1억 달러만 들어와도 전체 시가총액의 1%죠. 그렇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1조 달러가 되면은 이제 1억 달러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더 커질수록 자산이 더 규모가 커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은 여전히 1조 달러가 채 안 돼요. 굉장히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 정도로 낮은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변동성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고 저는 오히려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한 변동성도 없으면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결코. 변동성이 없다면은 당연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겠죠. 그렇죠. 변동성은 하방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변동성이 없다는 말의 뜻은 오를 가능성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너무 심하지도 않으면서 또 적절하게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딱 좋은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 네. 4년 주기 사이클을 놓치면 네. 다음번에는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까지가 단기간 안에 큰 수익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사이클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을 꼭 놓치지 말라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바닥에서 가격이 이렇게 2배 이상 올랐어도 늦지 않았다. 전혀 늦지 않은 거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과 비주사 프로젝트 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이 몇 년 안에 경제력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네. 볼 수 있다. 네, 그럼요. 조감해 볼 수 네. 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사이클을 강조해 주셨고 다음번 사이클도 도래하긴 할 건데 네. 그러면 미디어 이게 한 2030년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다음 네. 사이클은요. 네. 그럼 이제 미디어를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딱 그 시기 2030년까지 전망하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때까지 보면은 뭐 5억이 될 거다, 막 10억이 될 거다, 심지어 20억도 있는데 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요? 5억 정도는 이번 사이클에서도 가능한 그래요? 범위로 보고 있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지만 가능한 이제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사이클이면은 2028년, 9년 이 정도가 정점을 찍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30년이겠죠.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다 흡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빠르면은 다음 사이클 정도에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럼 금이 지금 시가총액이 13조 달러 정도인데 비트코인은 8천억 달러니까 한 15배 정도 15배. 오르면은 대략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15배가 오르면은 60만 달러, 65만 달러. 이 정도면은 이제 하나로 한 8 그러네요. 10억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음 사이클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이 금보다 희소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충분히 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기본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이클까지 2030년까지 충분히 뭐 10억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 가능성이지 뭐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도 그 희소성이 있는 건데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그리고 연에 뭐 2, 3%인가요? 계속 생산이 맞아요. 늘었는데 그걸 이제 비트코인이 다음 사이클에서 역전한다. 역전한 거죠. 그렇군요. 정확히는 이번 사이클 안에 역전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게 힘이 발휘되는 게 한 4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지연돼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 정도에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 수 있거나 역전을 하게 되면 그럼 10억 가는 거죠. 동등하게만 가더라도 그러네요. 8억, 9억이니까 역전을 하게 되면 이제 10억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그 생태계 위에서 또 막 다른 앱들을 막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의 시총을 단순히 넘어선 상태에서도 가치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비트코인 뭐 레이어 2, 레이어 3 이런 생태계가 더 조성되고 이러면 금은 사실 그 자체로서는 그런 파생 프로젝트들은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금이 하고 있는 가치 저장의 역할만 흡수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엄밀히 말해서 디지털 자산이죠. 금과는 아예 쓰임새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자산이에요. 당연히 그런 쪽으로 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자금 유입이 더 많아진다면 저는 당연하게도 궁극적으로 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결국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또는 현금 시장이든 여러 곳에 있는 구매력 저장으로서의 용도의 일부를 비트코인이 다 조금씩 흡수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현재 가치 저장 수단의 시장의 그 크기가 대략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0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저는 그거에 향후 한 20년에서 30년 내에, 그러니까 대략 한 2050년 때 정도를 봤을 때 한 5% 정도를 흡수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1,000조 달러의 5%면은 50조 달러인 거죠. 네. 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25년 6년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지금의 5%면 50조 달러인데 25년 후에는 그게 50조 달러가 아니겠죠.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산 시장이 연평균 6.5% 정도씩 성장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1,000조 달러 기준 5%면 50조 달러지만 얘가 한 2050년이 돼서 25년이 되면은 얘가 연 6.5%씩 복리로 성장을 와. 하면은 대략 2050년경에는 전 세계 가치 저장 시장의 5%라고 하면은 240조 달러입니다. 와. 그럼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니까 대략 300배죠. 와. 300배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가 좀 넘으니까 야, 1,200만 달러 이상이죠. 그러면은 150억 하나로 하면은 그 정도도 저는 2050년 정도 경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가장 희소성이 높은 네. 자산이 네.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네. 이번 사이클만 지나더라도 이제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드리면 이 비트코인 너무 흥미로운데 다른 코인들은 이런 역할, 가치 저장 수단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역할은 비트코인이 다 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원래 이런 그런 가치 저장 그 시장에서의 기본적으로 가장 최고의 상품이었던 것은 금이었어요. 근데 금이 시가총액이 13조 달러인데 은이 1조 2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은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걸 제외한 실제 가치 저장 역할로서는 뭐 6천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금의 20분의 1 수준인 거죠. 2등이 그 정도예요. 네. 이거는 1등과 2등이 한번 격차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 격차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비트코인이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엿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뭐 이더리움 같은 그런 다른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역할을 해야 되겠죠. 뭐 이더리움이면은 디지털 화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통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뭔가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 역할에 걸맞는 수준의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은 비트코인과의 역할은 분명하게 분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와, 이런 설명은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막 뛰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면요, 그 작가님,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한번 이번에 오고 한번 지났다가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또 그 2050년 정말 초장기로 보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중간에 매도했다 가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보유해가는 게 좋을까요? 모든 자산에는 그 보유 목적 시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따로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의 전 책인 돈의 규칙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뭐 초단기인지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 초장기인지. 그럼 일반적으로 뭐 중기라고 하면은 뭐 짧으면 1, 2년에서 길면은 3, 4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내가 비트코인을 중기적인 그 타임라인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반감기 사이클에서 고점에서 팔아야죠. 왜냐면 반감기 사이클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다음 사이클까지 또 4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타임라인을 3, 4년을 보고 있는데 다음 4년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사이클 고점에서 그러니까 사이클이 4년 정도씩으로 움직이니까 이 사이클마다 팔았다 샀다를 진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거 이상을 바라보는 5년 이상,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초장기 자산이라고 할 경우에는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의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한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한 개가 전부 중기 자산일 필요는 없고 전부 장기 자산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한 50% 된다. 그러면 반만 파는 겁니다. 반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번 사이클이 끝난 이후로는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 이전까지처럼 사이클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산 규모가 커졌고 현물 ETF에 의해서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관들의 자금은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금 ETF의 경우에는 2004년에 승인되고 나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 8년 동안 올랐습니다. 8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예. 이번 사이클 끝나면은 기관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고 지속적으로 장기 금과 같은 8년간의 대세 장기 상승장으로 돌입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다 팔았어. 그럼 피눈물 흘리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 3, 4년 정도로 보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은 사이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으면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네. 와, 작가님 오늘 진짜 그 비트코인 단기, 중기, 초장기까지 이렇게 훑어주시고 정말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능성이 많이 내포하고 있는지를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이 느낀 것 같고 진짜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너무 궁금해지고요. 더불어 이제 강연도 정말 또 강연은 또 정말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진짜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오늘 뭐 이 책뿐만 아니라 강연도 런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연도 강의죠. 강의 온라인 강의. 네. 비슈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했는데 이제 목표는 이번 사이클을 기회로 삼아서 2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강의고요. 책에는 조금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책은 아무래도 이제 개념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전 투자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용해서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뭐 적은 자산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1억 정도, 2억 정도의 자산으로도 2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이 사이클을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담은 게 이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책은 개념을 완전히 정립하기 위한 그런 교과서 같은 내용이고 강의는 실전 투자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어떤 기회라 하더라도 저는 올인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24년은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만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진입을 할 때는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셔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사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사다 보면은 본인 자신이 지금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특히 2024년 초반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러기 너무 좋은 시점이다. 당분간 가격이 어느 정도 머물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공부를 하면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회가 분명하게 보일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도전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운달책방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목적이 한 가지예요. 저를 만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드리고 싶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부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되는 거지. 소수의 극소수의 그런 재능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나 되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돈 좀 벌어가지고 이걸로 좀 수익 벌자.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훨씬 더 꿈을 크게 가지셔도 돼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저는 부자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누구라 하더라도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거를 믿고 근데 믿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고 나면은 믿음이 가실 거예요. 나도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행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 실행을
오래 꾸준히 유지하면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신민철 작가님 인터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웅장해지는. 네. 너무 귀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탈이 전부다의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